저는 엘리자베스 베르톨리입니다. 이탈리아 건축유산청에서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시칠리아의 작은 마을 몬타니아에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이상한 지붕이었습니다. 분명히 이탈리아 전통 가옥이었는데 지붕 끝이 묘하게 휘어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동양의 기와 지붕을 흉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더 걸어가니 더욱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간판들이 이탈리아어가 아니었습니다. 네모반 듯한 글자들이 줄지어 써 있는데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건 한국어였습니다. 카페, 마트, 커뮤니티 센터 이런 글자들이 한국어로 적혀 있고 그 밑에 작게 이탈리아어 번역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이탈리아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을의 분위기였습니다. 보통 이런 외진 시골 마을이면 어수선하고 낡은 모습일 텐데 몬타니아는 달랐습니다. 거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쓰레기통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분리수거까지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탈리아 시골 마을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이 마을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앙광장에 도착하니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수대 옆에 작은 깃발이 걸려 있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들어간 낯선 문양이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이탈리아 마을 한복판에 한국 국기가 당당히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간 이탈리아 전통 문화를 지켜온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국 문화가 우리 마을을 이렇게 바꿔놓다니.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의 이탈리아어에 묘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방식도 조금 달랐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두 손을 모으더라고요. 이건 분명 동양식 인사법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유산청에서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마을 상황을 조사하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환영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전혀 환영받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정말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숙소로 정해진 마을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도 계속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설치된 CCTV, 체계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주택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깨끗한 거리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이탈리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 같다고.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마을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태극권 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할머니들이 한국식 체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겠다고. 이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건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마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이장님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회관에 들어서자마자 또 놀랐습니다. 벽에 걸린 안내판들이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이상한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가이드라인, 재난 대피 경로, 마을 청소 순번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시골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베르톨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건축유산청 부국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마르코 로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마을 이장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르코 씨와 인사를 나누는데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르코 씨가 저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말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차 한잔 하겠냐고 물으면서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녹차인데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 차를 자연스럽게 권하다니. 저는 마르코 씨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5년 전만 해도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다고 들었는데 마르코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강지우라는 한국 청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 전에 이탈리아 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우리 마을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마르코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한국 사람이 우리 마을에 살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우가 정말 대단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지우가 온 후로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일 먼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리수거 시스템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마르코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이 얼마나 깨끗한지 보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한국어도 조금씩 가르쳐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 한 명이 이탈리아 마을을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르코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탈리아 전통과는 너무 다른데, 마르코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저도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방식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니까 좋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좋은지 물었습니다. 마르코 씨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이 체계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부에서 아무 지원도 안 해주고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우가 마을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입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라는 건 인정하겠지만 이탈리아 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르코 씨에게 그 강지우라는 분을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르코 씨는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매일 오후에 마을 사람들과 회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마르코 씨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더 많은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작은 정원들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한국식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배추, 무, 고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그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계셨습니다. 저는 마르코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도 한국 농법을 배우신 거냐고. 마르코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우가 가르쳐줬는데 한국식으로 기르니까 채소가 더 잘 자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마을 전체가 한국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하니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와 이탈리아어가 섞여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이런 말들이 번갈아가며 들렸습니다. 마르코 씨가 가리킨 곳을 보니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 청년이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강지우 씨가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마을 축제 준비를 해야 하니까 각자 역할을 정해보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우 씨가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변화의 중심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르코 씨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강지우 씨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생각보다 정중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지우 씨가 완벽한 이탈리아어로 인사했습니다. 로마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베르톨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건축유산청 부국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지우 씨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유산청에서 오셨군요. 혹시 저희 마을 때문에 오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뭔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을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돌려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지우 씨가 혹시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냐?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전통 마을에 외국 문화를 이렇게 들여놓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화 침투라고 말했습니다. 강지우 씨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강지우 씨는 죄송하지만 문화 침투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과하냐고. 마을 곳곳에 한국어 간판을 붙이고 한국 국기를 개양하고 심지어 한국식 농법까지 퍼뜨리는 게 침투가 아니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강지우 씨가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한가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이탈리아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르코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성급하다고요? 제가 30년간 문화재를 지켜온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강지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좋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지우 씨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마을 공터였습니다. 강지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그냥 빈 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공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마켓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직접 기른 채소와 수제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강지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시장 방식을 참고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는 건 모두 이탈리아 전통 음식과 농산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확실히 그랬습니다. 올리브, 토마토, 치즈 같은 이탈리아 특산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식은 운영 방식만 가져온 건가요? 강지우 씨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열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마을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교실이 정말 체계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하나요? 강지우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초만 가르친다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해서 시작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실을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발음이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우 씨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여전히 이탈리아어와 이탈리아 역사 수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조교사로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 생각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강지우 씨의 집이었습니다. 평범한 이탈리아 전통 가옥이었는데 안에만 한국적인 요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강지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마을 사람들과 회의도 하고 같이 요리도 해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요리라고 물었습니다. 강지우 씨는 한국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을 섞어서 만들어 본다고 답했습니다. 재미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에 파르메산 치즈를 넣은 요리였습니다. 강지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문화 침투와는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저는 강지우 씨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고. 강지우 씨는 그냥 마을 사람들이 좋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식적인 허가도 받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지우 씨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지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단순히 나쁘다고 할 수도 좋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마을 주민들과 정식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유산청 조사관으로서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회관에 주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엄숙하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탈리아 건축유산청에서 파견된 엘리자베스 베르톨리입니다. 이 마을의 변화에 대해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문화재 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 마을의 경관과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르코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이라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씀하시라고 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신이나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우리 마을을 위해 뭘 해줬는지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대답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뭘 해줬는지. 우리 마을 도로는 30년째 포장도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도는 여름마다 끊어지고 병원은 차로 2시간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남은 건 늙은이들 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통을 지키자고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서류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규정이라고요? 좋아요. 그럼 규정대로 해봅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정부에 보낸 지원 요청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도로 포장 요청, 상수도 개선 요청, 의료 지원 요청. 다 거절당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이거 기억하냐고 물으셨습니다. 10년 전 성당 종탑이 무너졌을 때 말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당시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산청에 복구 지원을 요청했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산 부족이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탑은 아직도 무너진 채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전통을 지키자고 하니까 우습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말을 못했습니다. 강지우 씨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히 잊혀진 마을이었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손자가 도시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마을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우가 만든 온라인 마켓 덕분에 우리가 기른 채소를 도시에도 팔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관광객들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명 오면 많았는데 지금은 매달 몇십 명씩 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난처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이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우한테서 배운 것도 전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물었습니다. 지우가 말해줬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고, 그게 바로 우리 이탈리아 옛날 방식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지우가 가져온 건 이상한 외국 문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을 다시 찾아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 덕분에 마을을 되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도 당신도 30년간 한 일 없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를 마치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유산청이 이런 작은 마을들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성당 종탑 사건도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큰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어서 이 마을 일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주민들과의 면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으로 마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밤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가을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세져갔습니다. 밤 11시쯤 되니까 정말 폭우 수준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마을 도로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칠리아는 배수시설이 좋지 않아서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마을 전체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고지어 확성기를 통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로 번갈아가며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즉시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천 범람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전혀 패닉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가는 길에 강지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형광조끼를 입고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지우 씨가 제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지금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강지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파악한 거냐고. 강지우 씨는 미리 준비해뒀다고 답했습니다. 기상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지우 씨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강수량과 하천 수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을 언제 만든 거냐고 물었습니다. 강지우 씨는 2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관 안이 완전히 대피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구석마다 침낭과 담요가 준비되어 있고 한쪽에는 응급약품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휴대용 화장실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한 거냐고. 할아버지는 지우가 작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줬다고 답하셨습니다. 매달 한 번씩 대피훈련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피훈련이라고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귀찮아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한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보여줬는데 정말 체계적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강지우 씨는 계속 무전기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침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천 수위가 경계선에 도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쪽 도로는 아직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지우 씨가 상황을 계속 보고했습니다. 새벽 4시쯤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동쪽 지역에 물이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지우 씨가 즉시 대응팀을 조직했습니다. 1조는 동쪽 주민들 추가 대피, 2조는 상수도 차단, 3조는 전력 차단 준비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척척 움직였습니다. 평소에 훈련을 해둔 덕분에 모두들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대응보다 훨씬 빠르고 체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역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강지우 씨가 저에게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마을 전체의 3D 지도가 나와 있었고 침수 위험 지역이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언제 만든 거냐고 물었습니다. 강지우 씨는 1년 전에 마을 전체를 드론으로 촬영해서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지형을 분석해서 물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수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큰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우 씨가 다시 상황을 점검한 후 안전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지역이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차적으로 귀가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강지우 씨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냥 외국 문화가 아니라 실용 그 자체였습니다. 강지우 씨가 가져온 건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르코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우가 우리에게 준 건 정말 소중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지우가 없었다면 오늘 밤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정부 대응은 몇 시간 늦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강지우 씨가 마을에 가져온 변화가 단순한 문화적 영향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강지우 씨를 찾아가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공식적인 조사관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강지우 씨는 마을 카페에서 주민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모두들 지쳐 보였지만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저는 강지우 씨에게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지우 씨는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고 나니 강지우 씨를 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무조건 빠르고 기계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보다는 효율만 중시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지우 씨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셨군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편견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모든 것들이 제 편견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본 재난 대응 시스템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을 챙기는 방식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한국에서 배운 거냐고 물었습니다. 강지우 씨가 진지해졌습니다. 맞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효율을 추구하는 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율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지우 씨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 대응 시스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빨리 대응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나 마을 정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건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편하고 건강하게 살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지우 씨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물었습니다. 강지우 씨는 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이라고 되물었습니다. 강지우 씨는 효율적이지만 따뜻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빠르지만 배려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본 모든 변화들이 바로 그 정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건 한국식이 아니라 사람 중심 방식이었다고 강지우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문화나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마을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영향을 받은 변화들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변화들로 말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안내판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어가 적혀 있지만 그건 강지우 씨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전히 이탈리아어였습니다. 분리수거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그 덕분에 마을이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이탈리아의 전통과도 맞아떨어지는 변화였습니다.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할머니들이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한국 요리 기법을 이용해서 이탈리아 재료로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화의 융합이었지 대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해도 풀렸고 강지우 씨의 진정한 의도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가 마을을 더 좋게 만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로마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유산청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배웅 나와주셨습니다. 마르코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생각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지우 씨도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지우 씨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지킬 수 있을까? 유산청 사무실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몬타니아 마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근거, 보존 기준, 유네스코 가이드라인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마을의 상태가 오히려 유네스코의 문화적 다양성 기준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 보존과 현대적 적용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저는 국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국장님이 몬타니아 마을 조사는 어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보고서 대신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다른 제안이라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마을을 유네스코의 문화융합 모델 마을로 추천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국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을의 변화 과정,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들이었습니다. 국장님은 하지만 이건 너무 급진적인 변화 아니냐고 우려하셨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국장님, 전통이란 박제하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잖아요.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면서도 이탈리아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정식으로 유네스코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몬타니아 마을, 전통과 혁신의 조화로운 공존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마을의 모든 변화가 어떻게 주민들의 삶을 개선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전통이 어떻게 보존되고 발전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마을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문화유산 모델입니다. 전통 보존이 변화 거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외래 문화와의 만남이 반드시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몬타니아 마을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차 검토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지 실사팀이 파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강지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강지우 씨가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마을이 보존 대상이 아니라 모델 케이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지우 씨의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강지우 씨는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러 갔었는데 결국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유네스코 실사팀의 방문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국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국장님이 큰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네, 국장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정식 승인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몬타니아 마을이 문화융합 우수사례 마을로 지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승인이 났냐고 되물었습니다. 국장님은 그뿐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공식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을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몬타니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코 할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 엘레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소식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승인이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을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마을이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았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도 확정됐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몬타니아로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은 직접 만나서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나 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을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몬타니아 유네스코 문화융합 우수사례 마을. 이탈리아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강지우 씨도 달려와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강지우 씨가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즉석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이 한 상에 올라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르코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올 거고 우리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강지우 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우, 너는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맙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강지우 씨는 저야말로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일어나서 제안했습니다. 지우를 명예 시민으로 추대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찬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강지우 씨는 몬타니아의 명예 시민이 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저는 혼자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3개월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상하고 불편하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광장의 태극기도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침입의 상징이 아니라 우정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을 떠나기 전에 강지우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강지우 씨는 계속 여기서 살면서 마을을 도울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고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지우 씨는 저에게도 물었습니다. 다른 마을 조사도 계속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통이란 외국 것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를 남기는 거라는 걸 배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지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문화와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달 전에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외국 문화를 경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문화 보존이란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저는 다른 마을 조사차 토스카나 지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한 아프리카 출신 가족이 마을에 정착해서 현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몬타니아에서 배운 지혜를 활용해서 두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몬타니아 마을에서 연락이 옵니다. 관광객들이 늘어서 마을이 활기차다는 소식, 강지우 씨가 다른 마을에서도 컨설팅을 요청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건 마을 아이들이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를 모두 자연스럽게 구사하면서 자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는 더욱 포용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몬타니아 마을은 이제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하나를 만들어낸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한국 청년의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